자, 다음 4단원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3단원에서는 한 사람을 연구했죠. 한 사람의 수행 심리, 한 사람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봤다면 여기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팀을 의미합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수행을 할 때가 있겠죠. 우리 대부분의 스포츠 같은 경우는 단체 스포츠가 많습니다. 뭐 축구팀이든 농구팀이든 이라고 했을 때 그 팀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여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는 보통 한 두세 문제 정도, 많이 나오지는 않고 각각의 내용에서 중요한 개념 위주로 가볍게 출제가 되는데, 여기 부분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뽑자면 바로 아래 나오는 링겔만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링겔만 효과의 링겔만은요, 학자 이름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했을 때 이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 수행의 평균이 감소하더라. 자, 쉽게 얘기해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3명의 사람을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 100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운동 수행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이 나와야 되나요? 30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300은커녕 항상 그 아래로 뭐 290, 28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럴까를 봤더니, 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개인의 수행, 노력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게으르게 행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면은 점점 더 개인의 노력, 수행이 더 안 보이겠죠. 그러면서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수행이 감소하더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것과 비슷한 연구로서 이제 스타이너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아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구성을 하고 이 사람들이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 생산을 하는 것은, 자, 집단의 잠재적 생산성, 방금 말했던 각자 100씩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300이라고 한다면 항상 여러 명이 모이면은 그 여러 명이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에 의해서 이러한 생산성에 손실이 있더라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이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잘못된 과정으로 인한 손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과정 손실로 부르고요. 이 과정 손실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조정 손실, 하나는 동기 손실. 그게 바로 아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정 손실.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전략을 구사하면서 생기는 전체 팀의 생산성 저하를 의미한다. 자, 이거는 줄다리기로 예를 많이 듭니다. 우리 위에서 이 3명이 있어요. 그럼 이 3명이 줄다리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팀으로서 하는 거죠. 줄을 쫙 잡고 당깁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사람들이 100의 힘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줄이 300의 힘으로 당겨질 텐데 이 타이밍이 조금씩 안 맞는다는 겁니다. 뭐 앞에 있는 사람이 당길 때 뒤에 있는 사람은 쉬거나 이러면서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300의 힘을 못 내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가 조정 손실인데, 우리 농구나 뭐 축구 팀 스포츠로 따지면은 팀 전략, 기용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로 따지면 원톱으로 써야 되는 선수가 있는데 자꾸 투톱에 넣어서 쓴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운영을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전략을 구사하면서 생기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조정 손실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동기 손실입니다. 이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방금 위에서 말했던 링겔만 효과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집단의 구성원의 개인 성과가 확인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최대 노력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 게으름을 피운다. 자, 이렇게 100씩 당겨야 되는데 줄다리기를 하는데 100의 힘을 내지 않는 거죠. 앞에 사람은 뭐 90의 힘, 뒤에 사람은 80의 힘, 뭐 세 번째인 사람은 당기는 척만 하고 한 70만 한다. 각자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동기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스타이너 같은 경우는 조정 손실이든 동기 손실이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집단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생산성, 잠재적 생산성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동기 손실의 원인도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이것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상황에서 각자 노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할당 전략. 자, 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일 때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다음번에 혼자 힘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신의 힘을 너무 발휘하다 보면은 그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교적 적게 한다는 거죠. 예로 들어보면 개인전 경기를 앞두고 단체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러면 단체전을 소홀히 하는 것 자체는 동기 손실인데 그 원인을 보자면 개인전에 더 잘하고자,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할당 전략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최소화 전략 보겠습니다. 딱
설명만 들어도 이해되실 겁니다. 적은 힘을 써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자, 90, 80, 70 이렇게 해도 상대팀이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굳이 100을 해서 힘을 소모하면서 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적 약팀을 상대할 때 적은 힘을 쓰려고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력이 줄어든 거죠. 하지만 그 원인은 앞에 부분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임승차 전략입니다. 아마 문제로는 이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링겔만 효과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다들 열심히 하죠. 그러면 나 하나 정도는 좀 적게 해도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인간의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들의 노력에 편승하려고 한다. 자, 개인의 노력이 확인이 안 될 때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거고요.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무임승차 하려고 할 겁니다. 자, 마지막 반무임승차 전략 보겠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자, 옆에서 막 당기는 척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임승차하는 쟤가 혜택을 얻는 게 싫어. 나도 안 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반무임승차 전략은 나도 안 할래. 자, 그래서 어찌됐든 조정 손실이든 동기 손실이든 집단의 생산성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극복 방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의 노력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인의 노력을 확인시켜주면 되겠죠. 방금 누구는 어떻게 했고 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인의 노력 확인. 자, 그 다음 사회적 태만 허용 상황을 사전에 규정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말이 좀 헷갈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이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경기 상황은 어떻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사전에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것에 맞춰서 역할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합니다. 팀 선수와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고 팀원들에게 개인의 공헌을 강조하면서 좀 더 독려하는 거죠. 열심히 하도록. 자, 사회심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태만 현상 잘 보고 가시고요.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뒷장에서 캐런의 팀 응집력 모형과 아래 팀 구축 모형 보겠습니다. 둘 다 캐런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팀 응집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쏟아놓은 제목으로 나왔던 집단의 응집력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집단을 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집단의 응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활동을 하죠.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것을 집단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응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팀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팀으로 결국 들어와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팀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게 마지막에 수행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서로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팀 응집력 결정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개인 요인, 리더십 요인, 환경 요인, 팀 요인. 자, 먼저 개인 요인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성향을 말하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 개인의 성향, 만족도, 개인차 등이 있다. 자, 두 번째가 리더십 요인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뭐 공식적으로든 뭐 비공식적으로든 리더가 항상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팀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내용 보면 뭐 리더십의 행동, 리더십 스타일, 리더가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거나 또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하는 관계 중심적이거나 이러한 것들도 리더십 스타일이고요. 더불어서 코치와 선수의 성격이 잘 맞는가 이런 것도 집단 응집력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 환경 요인입니다. 이 팀, 이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이 집단이 해야 되는 계약 이행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의 여부도 영향을 줄 거고요. 이 집단의 성향, 이 조직의 성향도 영향을 줄 겁니다. 자, 마지막은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보통 뭐 규칙 정하고 목표 정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팀의 목표와 승부욕, 팀의 능력과 팀의 안정성 이러한 것들이 결국 팀의 응집력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집단 응집력은 팀에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오른쪽 보시면 과제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부분의 영향, 통합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제적인 통합은 이제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고요. 사회적인 것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런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집단 응집력은 이 두 가지에 영향을 주고 결국 마지막에 집단 수행에 영향을 미치더라. 자, 그래서 팀 응집력 모형은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한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26년도 같은 경우는 가볍게 봐도 되는데, 팀 응집력을 결정하는 요인 4가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일단 알고 계시고요. 뒤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개인 요인이면 거의 개인이 들어가고요. 리더십이면 리더십 들어가고, 팀 요인이면 이제 팀이 들어가니까 환경 요인만 좀 잘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서 팀 구축 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도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임용 시험에서는 한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팀이 생성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나, 이 구축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배경 글씨를 보면은, 자,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집단을 둘러싼 환경이 있을 거고, 그 집단 안에 구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집단 환경과 집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떠한 것에 영향을 주냐면 집단 과정에 영향을 준다. 집단 과정에 영향을 주고, 과정이라고 어렵게 말하지만 이제 집단이 형성이 되고 집단을 둘러싼 환경이 있으면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것을 이제 과정이라고 편하게 부르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응집력도 결정이 되고요. 팀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문제로는 응집력 향상 중재 전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요인들, 환경 요인, 구조 요인, 과정 요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캐런의 내용 중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러한 내용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팀 환경적 요인에서 집단의 응집력을 향상시켜 주려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독특성, 두 번째는 근접성. 자, 첫 번째, 독특성은 동일한 유니폼을 입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팀이 있고요. 다른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팀과 우리 팀이 독특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유니폼 같은 경우가 되겠죠. 확실히 팀 구분이 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집단의 응집력이 향상되더라. 두 번째, 근접성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팀 안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포지션이나 같은 락커를 쓰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주죠. 우리 EPL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손흥민 선수가 뭐 누구랑 락커를 바로 옆에서 쓴다라고 하면은 그 선수랑 좀 더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하기 전, 운동 끝나고 항상 마주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인데 당연히 응집력에 무엇인가 영향은 주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팀 구조 요인입니다. 크게 세 가지고요. 역할 명료성, 팀 규범 수능, 팀 리더십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집단 응집력이 향상이 될까? 첫 번째, 각자 맡은 역할을 명료하게 하자. 수비수면 수비수, 뭐 공격수면 공격수. 이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하면은 팀에서의 자기 역할이 딱 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 응집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팀 규범 수능입니다. 팀 규범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규범을 만들고 이것을 서로 지키고자 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도 집단 응집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팀 규칙을 잘 지켜야지 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리더십 나옵니다. 여러 명의 사람 중에서 대표 선수를 구성을 하고 리더에 따라서 팀을 운영하는 것. 자, 일단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 이렇게 했을 때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팀 과정이 생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희생을 강조하면 집단 응집력이 올라가더라. 팀 모임에는 개인적인 약속이나 시간이 있더라도 좀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조금 희생을 하라는 거죠. 이제 팀이다 보니까 각자의 사정이 다 있겠지만 조금 희생해서 팀을 위해 활동해보자. 야, 당연히 팀의 목표, 목적이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팀원 간의 협동이나 또 상호작용이 많으면은 이러한 요소들은 팀 과정에 영향을 주고 집단의 응집력에 향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 한번 지우고요. 자, 캐런 같은 경우는 팀 응집력 모형, 팀 구축 모형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캐런의 팀 응집력 모형, 팀 구축 모형 봤습니다. 팀 응집력 모형으로는 요인이 4가지 있습니다. 개인, 리더십, 환경, 팀이고요. 이게 무엇에 영향을 준다? 팀 응집력을 결정하고 이게 과제적, 사회적 통합을 유발하게 된다. 이 4가지 외워야 되고요. 팀 구축 모형에서는 집단의 환경과 집단 구조가 이 2가지가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이 운동 수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집단 응집력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각각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응집력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중재 전략 나오고요. 팀 환경 요인에는 독특, 근접, 팀 구조에는 역할 명료, 팀 규범, 팀 리더십, 팀 과정에는 이렇게 4가지인데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플러스 캐런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간의 경기를 할 때 홈에서 할 때가 있고 어웨이에서 할 때가 있죠. 그러면 홈에서 할 때 그 어드밴테이지, 유리한 점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가 있는데 모의고사에 한 문제 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가볍게 보시고요. 심화 강의에서는 혹시 대면은 하고 근데 또 너무 양이 많아지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나와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리더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더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를 어떻게 뽑느냐 아주 중요하죠. 집단의 수행에도 우리 학창 시절만 봐도 반장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학급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겠죠. 처음에는 이 리더십도 자, 타고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특성 연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타고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배워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행동적인 연구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연구는 그런 리더십 행동을 아무리 연습하고 또 습득해서 현장에 가더라도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네.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르네라고 하는 연구가 됩니다. 또 상황에 따른 리더십 연구가 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가 있고요. 이제 구성원이 있죠. 그러면 특정한 상황에서 리더의 행동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구성원도 리더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리더십 이론도 마찬가지. 특성에 관련된 리더십 이론, 행동에 관련된 것, 상황에 관련된 것, 상호작용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때까지 문제는 피들러와 첼라 두라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면 피들러의 상황부합 리더십 나오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이 세 번째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첼라 두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모형 나옵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가장 최근의 연구, 첼라 두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모형,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피들러의 상황부합 리더십 모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플러스 이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것보다는 이제 바스라고 하는 학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이 있는데 이게 실제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화 강의에서 알려드리고요. 그것을 제외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는 다차원 리더십, 요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우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들러부터 볼 건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라. 똑같은 리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가서는 그 리더십이 잘 발현이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 가서는 잘 발현되지 않더라. 그러면 그 리더의 성격 알아야 되고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리더십이란 뭔지 개념을 잡고 가봅시다. 리더십이란 집단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리더가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 리더의 성격 특성과 환경적인 통제 상황에 따라서 집단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자, 성격 특성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지향, 관계 지향 나오는데 딱 봐도 이해가 되시죠? 자,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막 강조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제 지향인 거고요. 조금 더 유대하고 친밀감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는 관계 지향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성격 특성에 따라서 각각 어떠한 환경에서 더 성과를 내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과제 지향부터 보겠습니다. 명확한 과제 달성을 목표로 하는 리더, 과제 지향 리더는 어디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낸대요? 낮거나 높은 수준의 통제 상황에서 높은 성과를 낸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관계 지향 보겠습니다. 구성원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는 중간 정도의 통제 상황에서 높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통제 상황이 세 가지죠. 낮은 경우, 중간의 경우, 이제 높은 상황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중간의 경우는 어떤 리더가 더 높대요? 관계 지향 리더가 높대요. 자, 낮거나 높은 수준은 누구래요? 과제 지향이 더 높대요. 그러면 이 통제 상황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야기해 보면 그 리더가 얼마나 그 집단의 통제를 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 리더의 말이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낮은 통제 상황에서는 리더의 힘이 많이 없는 상태일 거고요. 아주 높은 통제 상황에서는 리더가 얘기했을 때 딱딱 알아듣는 상황이 되겠죠. 그때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한번 설명을 해보면 먼저 낮은 통제 상황의 과제 지향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팀이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리더의 말도 안 듣고 팀의 규범이나 이런 것도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뭘 지향해야 된다? 과제,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팀의 응집력 상황이 낮지만, 통제 상황이 낮지만, 자,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이제 중간의 상황, 근데 완벽하게 리더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또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단 구성원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를 해야 집단의 수행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때 관계 지향형 리더가 좋은 거고요. 마지막 고통제 상황. 리더의 말도 잘 듣고 집단의 규범이나 이런 것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팀이 잘 굴러가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겠죠. 팀의 목표를 정해서 정진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제 지향형 리더가 좋다. 자, 이거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11번 문제고요. 보기는 피들러의 상황부합 리더십 모형이다. 보기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습니다. 아래 통제 상황 보이죠? 낮은 통제 상황, 높은 통제 상황에서는 어느 게 더 높아요? 기억이 더 높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관계 지향일까요? 과제 지향일까요?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낮은 수준에서는 뭐라도 해야 될 게 있어야 되죠. 과제 지향,
높은 상황에서는 딱히 건드릴 게 없으니까 목표 지향 쪽으로 가면 되니까 과제지향입니다. 그럼 기역은 과제지향이다 이렇게 뽑으시면 되고, 자 니은은 중간 통제 상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서로 친하게라도 지내자, 관계지향이고요. 니은은 관계지향 리더다 이렇게 뽑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상황부합 리더십 모형은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고요. 또는 이제 각각의 리더의 특징을 나오는데 요거는 아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정도라서 이렇게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자, 그럼 한번 지우고 이제 첼라두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모형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첼라두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모형 볼 거고요. 우리 앞에서 빌리의 다차원 스포츠 자신감 모형 봤습니다. 이렇게 다차원이라고 나오면은 이제 후기의 이론이고요. 여러 가지 이론을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혁적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이전까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론이었고요.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특성, 행동, 상황, 상호작용 중에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영향을 주지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영향을 주더라. 상호작용이고요. 당연히 상황적 요인은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이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변인이 있습니다. 상황과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징, 구성원의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선행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도자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이 지도자가 할 행동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지도자가 해야 될 행동, 지도자에게 바라는 규정된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구성원이 바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리더, 지도자한테 바라는 행동, 이것을 선호된 행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리더가 하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실제 행동이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이 세 가지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아래 나오는 5가지의 리더십 행동 결과가 나온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자, 축구 동호회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축구 동호회에 동호회니까 회장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회장이 있고요. 이 회장이라면 해야 될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규정 행동이고, 그게 있으면은 플러스. 그리고 그 축구 동호회 회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 회원들이 회장은 어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선호 행동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리더가, 그 회장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하고 일치한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더한테 굳이 원하는 행동이 없어요. 규정된 행동이 없고, 구성원들도 리더한테 딱히 바라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도 딱히 리더로서의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리더가 거의 없는 거죠. 지금 자유방임의 상태라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성과나 만족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태. 자, 이렇게 두 가지는 어렵진 않죠. 이렇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세 가지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더가 해야 될 행동이 있고요. 구성원들이 원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리더가 그 규정 행동도 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안 좋은 행동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도자가 해임이 됩니다. 전공서에 따라서는 추방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야, 이거부터 보시면 되고요. 자, 리더가 해야 될 행동은 있고요. 근데 구성원들이 딱히 리더한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묵묵히 그 리더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어렵진 않죠. 리더의 역할을 단순하게 수행한다. 자, 리더가 딱히 해야 될 것은 없어요. 근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딱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럽죠. 야, 만족감의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첼라두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모형에서는 선행변인 3가지가 있습니다. 상황, 리더, 구성원인데,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상황 요인은요, 규정된 행동, 리더가 해야 될 행동과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2가지의 영향을 준다는 것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리더의 특성에 따라서 리더의 실제 행동이 나올 거고,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 지도자에게 원하는 행동이 나올 겁니다. 이 3가지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수행 결과와 선수의 만족도가 나오고, 3가지 일치 여부에 따라서 다 일치하면 이상적이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자유방임, 리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 게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지도자 해임, 추방이고요. 그때 구성원들이 딱히 바라지 않는데 리더의 행동을 한다. 그러면 묵묵히 수행하는 거고, 딱히 정해놓은 역할은 없지만 사람들이 리더로서 인정하고 리더도 행동을 한다. 그러면 만족감을 얻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3번째, 강화와 처벌 전략 나오고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거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교육학 강의하면서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때 강의할 때 강화와 처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특정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이 행동을 앞으로 더 많이 하고 싶게 해요. 그러면 이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강화가 되겠고요. 이 행동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뭐를 주냐면 벌을 줍니다. 그것을 처벌이라고 부르고,
자, 이러한 과정. 내가 원하는 행동을 증가시키고 이제 싫어하는 행동, 좋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 이런 전략을 강화 처벌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어떤 교육, 지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잘하면은 칭찬해주고요. 못하면은 벌을 주는 것. 자, 그때 먼저 볼 것은 바람직한 처벌 행동 지침 보겠습니다. 자, 이 강화 처벌 전략이 이 학습 제어보다 리더십에 나오는 이유를 살펴봤을 때 제 생각에는 결국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지도자, 리더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수업을 하든 집단을 이끌어 나가든 누군가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을 바로 잡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 자체를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동일한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내가 수업을 하는데 A라고 하는 학생과 B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둘 다 지각을 해요. 둘 다 지각을 하는데 A는 막 꾸중을 주고 뭐라고 화를 많이 하는데 B의 경우에는 봐줍니다. 그러면 A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불공평하다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일관성의 원칙이고요.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 신체 활동을 처벌로 활용하면 안 된다. 체벌의 금지를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막 혼을 냅니다. 그럼 혼을 낼 때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정보다는 딱 논리 있게 잘못된 부분, 행동 자체만을 벌을 주어야 된다. 자, 이렇게 벌을 줄 때도 교사 생각만으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규칙에 대한 처벌 규정도 선수와 상호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면은 선수들이 조금 더 지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에는 선수들은 이미 자신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조금 더 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자세하게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아래 나오는 내용이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정적인 것, 부적인 것이라고 나오는데 정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주는 것, 플러스를 말하고요. 부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빼는 것, 마이너스를 말합니다. 자, 강화는 좋은 행동을 증가시킨다라고 했고요. 처벌은 나쁜 행동을 감소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예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작을 잘했어요. 그러면 이 동작을 계속 잘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를 합니까? 잘했어 라고 칭찬을 주거나 보상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을 늘리고 싶으니까 강화가 되겠고요. 무엇인가를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은 정적 강화가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제공해서 행동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 자, 두 번째, 동작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더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강화가 될 건데 지금 보면 추가 훈련을 제외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을 남아서 시키는 건데 이 선수는 제외시켜주는 거죠. 백입니다. 그러면 부적인 거고 자, 이 경우에는 부적 강화가 됩니다. 나쁜 것을 제거해서 행동 빈도를 증가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동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못하는 것을 줄이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킨다? 체력 운동을 체력 운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동작을 못하는 경우를 줄이고 싶으니까 처벌일 거고요. 체력 운동 실시, 무엇인가를 줬으니까 정적입니다. 그러면 정적 처벌이다. 나쁜 것을 제공해서 행동 빈도를 감소한다. 자, 그 다음 부적 처벌 나옵니다. 동작을 못했어요. 후보 선수로 제외. 이제 참여 기회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부적인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제거해서 행동 빈도를 감소한다. 이게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강화와 처벌을 구분하시고요. 정적과 부적을 구분을 하십시오. 문제의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에요. 그러면 강화로 가면 되고요. 나쁜 행동이면 처벌로 가면 됩니다.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줍니다. 그게 힘든 거일 수도 있고요.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주는 거면 정적인 거고 제외시켜주고 제거해주는 거면 힘든 거든 좋은 거든 신경 쓰지 말고 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합쳐져서 4가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아래 사회적 촉진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 사회적 촉진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 통해서 나의 수행, 집단의 수행이 촉진되는 것을 말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사회적인 지지 유형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도움을 주는 거고요. 이러한 유형을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인 지지라고 나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같이 운동을 합니다. 근데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잘해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고 두 번째, 도구적 지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도와주는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옆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나의 운동 수행에 도움을 주겠죠.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세 번째, 운동 방법을 조언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럼 격려도 아니고 실제로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써 도와주는 것, 정보를 주는 것도 사회적인 지지로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동반자 지지와 비교 확인 지지 나옵니다.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할 때가 있죠. 동반자 지지. 자, 다른 사람을 관찰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 확인 지지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인데 내용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볍게 보고 가시고요. 자, 아래 사회적 촉진 효과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수행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그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가설로 부르고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적 촉진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될 텐데 타인의 존재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수행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문제로 공행자, 관중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하는 사람, 공행자고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 관중인데 어찌됐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타인을 말합니다. 첫 번째, 단순 존재 가설 나옵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수행을 할 때 옆에 사람이 와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누구지? 경계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있구나. 반응하죠. 자, 설명 보면 타인의 반응을 예상할 수 없어. 자, 경계 반응이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각성 수준이 오른다. 자, 그때 이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불안 이론의 욕구 이론과 다소 비슷합니다. 각성 수준이 오르면 잘하려고 할 거고요. 욕구가 상승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욕구와 관련해서 각성 수준이 오르면서 숙련자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숙련자가 아닌 초보자의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었다라고 했죠. 그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각성 수준이 오르고 욕구가 오릅니다. 그러면 단순하거나 숙련된 과제는 어떻게 돼요? 수행력이 향상되더라. 자, 근데 복잡하거나 초기 학습 과제의 경우에는 자, 복잡하면은 그 말 자체가 초기 학습 과제인 거고요. 복잡한 과제라도 열심히 학습하면은 단순해지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 그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각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행력이 감소한다. 자, 문제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내용 주어지고 이 3가지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볼 것은 평가 우려 가설인데 이제 평가를 누가 할까요? 내가 할까요? 아니면 보는 사람이 할까요? 이제 보는 사람이 평가할 것을 우려해서 나의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설명 보면 타인이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을 우려하면서 미치는 영향이다 나옵니다. 내가 평가해요? 타인이 평가해요? 타인이 평가하는 겁니다. 오답으로 내기가 좋겠죠. 자신이 타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답 내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할 만한가 안 한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타인의 전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 나를 높이 평가할 만한 사람이면 나는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죠. 내가 축구 선수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연습을 하는데 저기서 스카우터가 와요. 그러면 이 스카우터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나 이번 경기 지금부터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내 동네 친구들이 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낮죠. 낮게 평가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생기진 않겠죠. 욕구가 저하가 됩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단순한 과제와 복잡한 과제로 나누고 있고요. 자, 욕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과제는 수행이 향상이 됩니다. 위에랑 동일하죠. 복잡한 과제는 수행이 저하되고요. 욕구가 저하되면 반대로 단순 과제 수행 저하, 복잡 과제 수행 향상이 됩니다. 타인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만 다르지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욕구에 따라서 과제별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죠.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아래 주의 분산 갈등 가설 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주의가 분산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과제에 쏟아야 될 주의가 있을 거고요. 옆에 있는 타인에 대해서 쏟아야 될 주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제에다가 쏟는 주의를 우리가 욕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쓴다면 이 욕구가 분산이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자, 타인의 존재가 과제에 두어야 할 주의를 분산시켜 영향력을 미친다. 자, 주의의 분산 정도를 봤을 때 잘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높다. 다시 과제에 쏟는 주의가 더 높으면은 이 당연히 수행이 향상이 될 거고요. 자, 내가 과제에 쏟으려고 하는 욕구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상태, 주의의 분산 정도가 더 높게 되면은 수행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이론인데 중요한 것은 주의의 분산 정도와 잘하려고 하는 욕구 이 2가지에서 비교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정도 보고 가시면 되는데 문제로 나와도 하나하나씩 나온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사회성 발달 보실 거고 그중에서 공격성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의 특징이 스포츠를 하는 집단적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라는 내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학이나 윤리에서도 그리고 사회학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나올 수 있는 파트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 심화 환경 조건 이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나오고 아래 공격성 이론이 한 번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격 행위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적대적인 공격 아니면은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공격. 자, 승리와 관계없이 상대에게 피해를 가합니다. 이런 것들은 적대적 공격에 해당을 하고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태클을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격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목적 자체가 이기기 위해서죠. 그러면 수단적 공격에 해당한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스포츠 상황을 하다 보면은 막 경기가 과열되면서 공격성이 심화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떨 때 그러는가라고 보면은 자, 신체적인 충돌이 많은 종목일수록 그렇다. 우리 축구, 뭐 농구 이런 것들은 뭐 배구, 뭐 테니스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그런 상황이 더 많죠. 몸을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다음부터는 질문 드리면은 한번 생각해서 대답하시고요. 만일 본인 생각과 같다라고 하면은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같지 않으면은 체크해서 외워주십시오. 자, 눈을 감고 한번 보겠습니다.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날 때 심화될까요? 적게 날 때 심화될까요? 스코어 차이는 많이 날 때 심화된다. 자, 홈 경기일 때 더 많이 싸울까요? 원정 경기일 때 더 많이 싸울까요? 이거는 원정 경기일 때 더 많이 싸웁니다. 자, 팀의 순위가 강등 위기일 때 더 많이 싸울까요? 강등 위기가 아닐 때 더 많이 싸울까요? 당연히 강등 위기일 때 더 많이 싸울 거고 시합 초반과 시합 중후반 중에 이 경우에는 중후반부터 좀 더 심화되고요. 자, 이거 잘 들으십시오. 경력이 많고 수준이 높으면 더 많이 싸울까요? 경력이 적고 수준이 낮으면 더 많이 싸울까요? 경력이 많고 경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싸운답니다. 이거는 많이 생각과 다르면은 체크해서 외워주시고요.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기 때문에 문제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중에는 남자 선수가 더 공격적인 성향이 많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는 이제 공격성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볍게 읽어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본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공격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동물들을 보면은 일단 약육강식의 세계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럼 인간도 동물의 하나다 보니까 이런 공격 행동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대화된 문명에서 공격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욕구가 억압되다가 언제 스포츠를 할 때는 이러한 공격적인 에너지를 분출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회적 밸브로서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관점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본능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래 보겠습니다. 좌절했을 때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이 우리가 좌절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지든 경기 상황에서 득점으로 지고 있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이 좌절을 일으키고요. 그럼 이 좌절이 무엇인가 공격 행동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수행을 하다 보면은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할 때가 있겠죠. 반칙을 하거나 태클을 하거나 하면은 그러면 이러한 좌절된 마음이 청정해지고 해소가 되는데 뭔가 이제 태클을 하고 반칙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실패했을 때는 더 큰 좌절이 생기고 더 큰 공격 욕구를 증가시킨다는 이론입니다. 뭔가 단순한데 빈틈이 좀 있긴 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좀 수정됩니다. 수정된 공격 가설이라고 해서 다 좌절한다고 다 공격행위를 하는 건 아니잖아를 설명을 합니다. 자, 좌절은 공격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요인이다. 다른 이유도 있긴 하다. 뭐 성격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세 번째 사회학습 이론은 우리 많이 봤습니다. 사회 속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배워요? 강화, 모방, 코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했죠. 자, 공격행위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관찰하고 강화되면서 학습한 것으로 설명한다. 자, 공격행위를 했을 때 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공격행위는 좋지 않기 때문에 벌을 주어서 빈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고 강화되었다. 야, 방금 반칙 잘했어.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야 돼 라고 한다면 지금 강화가 되었죠. 그러면 공격행위를 더 한다는 겁니다. 공격행위의 가능성이 커진다. 자, 마지막 단서 촉발 이론 보겠습니다. 공격행위는 내적인 욕구,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한 상태에서 상황적인 단서가 딱 맞게 되면은 공격 행동이 일어난다는 관점입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본능 강조했고요. 어떤 개인의 특징이나 행동을 얘기했다면 이 단서 촉발에서는 개인의 특징 알겠어. 근데 바깥에 이제 상황, 환경과 딱 맞았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이 본능적이고 좌절을 했더라도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할 때도 있다, 안 할 때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분노하면 공격 행위를 사람들이 준비한다. 근데 상황적 단서가 맞춰졌을 때 공격 행동이 일어난다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23년도 나왔고 25년도 나왔기 때문에 26년도는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다른 부분이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서 운동심리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단원 운동심리학 파트 보시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자,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래로 내려가서 자, 운동심리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한 문제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주로 봐야 될 것은 아래 변화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프로차스카의 변화단계 이론인데 이거는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만약 두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운동심리에서 두 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로 가서 심리적 효과나 실천 중재 전략에서 한 문제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운동 심리학이 뭐냐면 우리 스포츠 심리학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스포츠 심리학은 스포츠 상황에서 수행과 관련이 있고요. 이 운동 심리학은 일반인들이 이제 운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스포츠랑 운동을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왜 하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면 어떠한 심리적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의 심리적인 효과를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이러한 신체적인 효과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리적으로 건강해질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초기 연구에서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최근의 연구에서 보면은 운동을 하면 심리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울증 관련해서 가장 좋은 지표는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왜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까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 아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는 18년도에 한번 나왔고요. 거의 안 나와서 가볍게 보다가 25년도에도 가볍게 문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공부는 어떠한 내용 주어지고 어떠한 가설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매칭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왜 건강해지는가? 첫 번째, 열이 발생해서 그래 라는 겁니다. 설명을 보면 운동을 한 뒤에 체온이 높아졌다는 정보. 운동을 하면 체온이 높아지긴 하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자, 체온이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 몸은 체온이 높아지면 뇌에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반응을 유발하더라. 그러면 다시 이완된 반응, 이완된 근육이 뇌의 이완감 및 불안 감소의 효과를 일으키더라. 우리가 몸이 이완되면 편안한 감정을 느끼죠. 그러면 체온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이완된 근육이 편안한 반응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 감소가 되어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열 발생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열이 발생해서 근육이 이완되고 불안이 감소되더라. 자, 두 번째, 모노아민 가설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노아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모노아민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러한 것들은 나왔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정서나 우울증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다는 이론, 이게 모노아민 가설이 됩니다. 특히 우울증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뇌변화 가설 나옵니다. 뒤에 내용을 안 봐도 뇌가 변화해서 뭔가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겠죠. 자, 운동을 하면 왜 뇌가 변화되는지 봅시다. 운동을 하면 대뇌 피질의 혈관의 밀도나 뇌 능력이 향상이 된대요. 그래서 뇌 구조가 변화가 된 거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인지적인 혜택을 얻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생리적 강인함 가설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특별해서 체크. 자, 운동을 하는 것 이거는 일단 스트레스야.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면 안 좋죠.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건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는 건데 너무 심하지 않은 스트레스 또 계획적으로 이런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을 시키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대처 능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심리적인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불안이 낮아진다. 그래서 좀 재밌죠. 생리적으로 강인해지는 가설이다. 자, 이거 체크. 자, 사회 심리적 가설 보겠습니다. 자, 사회 심리니까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죠. 운동을 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면서 소속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정서적 효과를 보게 된다. 자, 기타 가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돌핀, 기분 전환, 자신감, 기대 이런 것들인데 실제 문제로 나왔을 때 얼추 매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운동 실천 중재 전략 보겠습니다. 21년도에 한번 나왔고요. 제 생각에 26년도 같은 경우는 이쪽 파트 한 번 더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행동에 관련된 전략과 인지에 관련된 전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행동에 관련된 전략은 한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 어떠한 조건이나 정보를 제공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고, 인지 행동 전략은 이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를 변화시켜서 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전공서마다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일단 뒤에 나오면 설명드리고요. 첫 번째 행동 수정 전략부터 볼 건데, 자, 의사결정 단서를 제공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 그 한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운동을 하면 좋은 점, 이러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운동을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러면서 뭐 출석 상황을 공공장소에 게시를 해줘도 좋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자극이 돼서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보상도 제공하고 피드백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게 행동 수정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인지 행동 전략 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생각, 사고와 관련된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목표를 설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잘 일어날 수 있게 운동 일지도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계약서 작성과 운동 강도 모니터링 나옵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전공서마다 다른데 어떤 전공서에는 행동 전략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떠한 전공서에는 인지 전략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운동 계약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동을 할 때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해보면은 우리가 헬스장에 갑니다. 그럼 트레이너 있을 거고요. 트레이너와 회원이 있는데 두 사람 간의 계약서를 하나 작성을 하는 겁니다. 나 누구누구는 주 몇 회 운동을 하겠다. 그럼 트레이너는 주 몇 회 운동을 하면은 뭐 어떤 것을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서명하고, 자, 이러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을 하면서 운동에 더 참여를 하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이러한 계약 자체가 어떤 자극행위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면 이것은 행동 수정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근데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머릿속으로 인지적인 접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또 인지 행동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강도 모니터링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고 있는 운동 강도를 이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모니터링 해주면 이러한 것들이 자극이 되어서 행동이 변화하면 행동 수정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이게 인지적인 정보를 준다면 이건 인지 행동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내적 동기 전략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봤는데 운동을 참여함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운동을 좋아서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처음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막 행동 수정 전략, 인지 전략을 통해서 운동을 참여하게 한다면 언제까지 밖에서 도와줄 수는 없죠.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내적 동기 전략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몰입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한번 지우고. 자, 운동 실천 중재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동적인 관점, 인지적인 관점.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복습 차원에서 심화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리고 내적 동기 전략은 이렇게 두 가지. 이거는 변하지 않아서 자, 이 정도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아래 운동 심리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운동 심리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람들은 왜 운동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합리 행동과 계획 행동입니다. 같은 학자 아이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운동을 하면은 이것은 어떤 행동의 결과죠. 그럼 이러한 결과는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뒤에 나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운동 행동을 유발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런 의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주느냐는 거죠. 자, 이 합리 행동 이론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태도와 두 번째는 규범입니다. 자, 태도와 규범인데 이 이론 자체는 원래는 그 투표를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 이것과 관련된 연구 이론이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거예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그럼 그러한 태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투표를 할 생각은 딱히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투표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이번 주에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 생각에 의해서 투표장에 가서 실제 투표를 한다는 이론인데 이것을 이제 운동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운동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실제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규범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내가 지금부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나라고 하는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실제 결과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설명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개인의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이때 태도가 뭔지, 주관적 규범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떤 사회적으로 압력을 줘서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면은 그것은 규범인 거죠. 이제 환경과 관련이 있죠. 외부적인 요소고요.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은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요소 그리고 내부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이론은 나중에 조금 더 보완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의도가 오로지 결과를 예측하는 딱 단 하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행동에서는 한 가지 개념을 추가를 합니다. 행동 통제 인식이라고 해서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지, 좀 자율성과 관련이 있죠. 자율성, 자기 조절감과 비슷한데 이러한 요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소는 위에 보이는 의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계획행동 이론에서는 이것은 운동 결과, 이제 실제적인 행동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의도에도 영향을 주고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게 이 계획행동 이론이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건강신념 이론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혜택 요인이고요. 운동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을 겁니다. 이제 방해 요인인데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설명 보면 운동이 개인에게 주는 혜택 요인과 방해 요인을 인식해서 질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운동의 실천까지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은 원래는 뭐에서 시작됐냐면 이제 보건 쪽에서 예방접종을 사람들이 왜 하고 안 하는지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이 유행합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혜택 인식입니다. 근데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은 하러 가는 것도 귀찮고 이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하겠죠. 이게 방해 요인이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운동을 했을 때 혜택 요인, 건강해지는 거고요. 운동을 했을 때 방해 요인, 뭐 돈도 들고 시간도 들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비교해서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참여를 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 자기 효능감 이론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계속 봤죠. 반뷰라의 내용이고 뒤에 나오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네 가지 조건, 성공 경험, 간접 경험, 언어적 설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인지와 정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로 나왔죠. 그리고 뭐 앞에서 봤던 자결성 이론, 인지평가 이론 이런 것들도 운동심리 이론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가장 중요한 변화 단계 이론 보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단계 이론 보실 거고 생태학적 접근까지도 보겠습니다. 자, 변화 단계 이론은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자, 위의 부분 같은 경우는 다소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본다면 변화 단계 이론은 굉장히 실천적인 접근입니다. 사람들이 왜 운동에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단계를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쭉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론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천적이죠. 그래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설명 보면 운동 수행에서는 일정한 단계를 보이며 해당 단계에 맞는 전략을 활용해야 된다는 이론인데 이것도 원래는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이제 금연과 관련해서 이 연구 이론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흡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흡연하면 좋지 않으니까 금연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금연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흡연하는 사람들. 근데 담배 끊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끊어볼게 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단계, 이제 준비 단계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금연을 한 건 아니에요. 금연을 이제 딱 시작한 사람들 있겠죠. 금연은 실천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금연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정도. 그러다가 이제 금연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담배를 피지 않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운동으로 그대로 가둘 수가 있겠죠. 운동에 관심이 없다가 할까 하다가 운동 이제 좀 해볼래 라고 하다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로 나누고요. 이것은 외워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해서 외워주셔야 되고 자, 운동 여부와 특징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운동을 하지 않고 6개월 내에 시작할 의도도 없는 사람을 무관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계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시작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그게 관심 단계고. 자, 그 다음에 운동을 이제 조금씩 운동을 할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깔짝깔짝 하는 사람들. 자, 운동을 이제 조금씩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이드라인을 아직 못 채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 3회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은 미국 이제 스포츠 의학회 ACSM에서 나오는 운동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아직 못 채우면은 이제 깔짝깔짝 한다라는 거죠. 그게 준비 단계고, 이것을 채우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실천 단계인데, 자, 그럼 실천 단계 보시면, 자, 가이드라인을 채우는 사람들, 이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이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타이틀을 얻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냐?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을 꾸준히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해야 이제부터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 담배를 완전히 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단계를 올려주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무관심인 사람들이 관심이 있게 하려면 이제 금연을 했을 때 좋은 점, 운동을 했을 때 좋은 점을 알려줘야 되죠.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두 번째,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야, 오케이, 나 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는 실제적인 방법, 실천에 대한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과 시간에 운동을 포함해주면 좋겠죠. 지금 이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은 일단 시간과 돈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과 시간에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실천하는 방법 알려줬고요. 회사 끝나고 이렇게 가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퇴근길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헬스장에 딱 갑니다. 딱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운동을 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이제 회비와 관련된 것, 아니면 옆에서 같이 해주면 너무 좋겠죠. 안 하고 싶은 날이 있을 텐데 같이 가서 해주거나, 운동 시간과 일과 시간이 좀 맞지 않으면 시간도 조정해주고, 자, 지금부터 올해 몇 킬로 빼봅시다. 근육량을 몇 킬로 올려봅시다. 목표를 설정해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주 3회 이상 꾸준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천 단계로 간 겁니다. 자, 이 회원이 왔어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지금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꾸준히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요? 첫 번째, 지금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지금만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만 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해주고요. 자, 그러면 뒤로 가는 모습이 뭐예요? 주 3회 이상 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 3회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제거를 해보자는 거죠. 실천의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운동 계약 등을 통해서 실천 단계를 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게. 그럼 이 회원이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잘 유지하시고 하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운동을 항상 할 수 있게 상황을 대비하시고요. 운동할 때 느낌 자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내적 동기가 가장 운동 참여에 좋은 강한 예측을 한다라고 했어요. 내적 동기를 만들어주고, 멘토의 역할도 해보고, 지도사 시험이 이번에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면서 지도자의 역할도 해보고, 자, 그런 게 변화 단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프루차스카의 변화 단계 이론에서 일단 단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단계를 어떻게 나눈지 운동 여부와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중재 전략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처럼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계에서 어떻게 했을 때 위로 올려주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생태학적 이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가장 복합적인 겁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사람이 운동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나 상황에 따라서 나눴다면, 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성하는 그 개인과 그 주변의 환경과 나아가서 지역 사회 그리고 정부까지 이 모든 게 영향을 줘서 이 사람이 운동에 참여를 한다는 거고요. 이 정도 개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생태학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가까운 요인이 있고 먼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과 정치를 통해서 운동 참여를 했을 때 스포츠 바우처를 준다, 이거와, 그리고 주변의 친구가 이번 주부터 같이 가재요. 그럼 이러한 요소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가 더 가까운 요소예요? 주변의 친구가 더 가깝고,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좀 더 멀죠. 뭐가 더 멀고 가까운지, 이 정도 구분하는 문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 참여를 할 때 이렇게 스케일이 큰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 심리학 이 정도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 스포츠 심리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단원 스포츠 심리 상담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담 관련한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 스포츠 심리학 관련해서 이제 심리 기술 훈련 등이 있습니다. 심리 기술 훈련.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통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한 문제 나왔을 때 상담 쪽 나오면은 문제는 어렵지 않게 읽어보면 풀 수 있게 나오는 편이고요. 심리 기술 훈련이나 아래 나오는 검사 기법 이런 것들 나오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풀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부터 보실 건데 그러면 먼저 심리 상담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화하는 게 심리 상담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상담 많이 하죠. 상담을 해서 어떤 인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그 상황이나 주제가 스포츠가 된 것입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를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상담 부분이 생소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은 내담자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인지 정서적으로 좋은 효과를 낸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정신과를 전공한 의사분들이 많이 할 텐데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담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상담가라고 하고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상담을 하러 온 사람, 자, 말 그대로 상담을 하러 내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담자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로 상담자, 내담자 막 섞어 나오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담자는 요새 뭐 환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는 상담자고요. 환자는 내담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상담은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도 많이 하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인데 자,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담자에게 공감과 이해, 적극적 경청을 하면서 라포를 형성한다 나옵니다. 여기서 라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말로 이제 친밀감 또는 신뢰감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 두 사람이 일단 친해야 되겠죠. 서로 어색한 관계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보통 뭐를 해요?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장구도 쳐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경청해주고 하면서 서로 친해지죠. 그러니까 상담의 과정에서도 이 두 사람이 친해지려면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경청해주고. 자, 상담하러 왔다고 막 문제 삼고 지적질하고 화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라포가 생성이 안 된다. 라포가 상담의 가장 기본이고요. 자, 두 번째, 내담자와 사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뭐 끝나고 뭐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하면서 뭐 관계가 발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인을 상담하지 않는다. 지인은 이미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지인이 상담이 필요하면 다른 상담자에게 이렇게 인계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내담자의 언어, 비언어적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건 상담 기술, 스킬에 관련된 건데, 자, 내담자가 얘기를 하면은 일단 말을 하는 언어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말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 비언어적 메시지도 있습니다. 뭐 손이나 다리를 떤다든지 아니면 뭐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여러 가지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는데, 자, 언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조금 꾸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내뱉으면서 비언어까지 꾸미기는 어려워요. 이 두 가지를 상담자가 잘 본다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내담자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인정받은 지식과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가 나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상담자만 아는 자신만의 뭐 이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웠던 보편적인 기술을 통해서 상담을 해줘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되고 상담 과정에서 일어난 비밀은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비밀 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순간이 있겠죠. 그런 것을 제외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라서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아동 발달 평가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동들은 이런 상담을 좀 어려워하겠죠. 1대1로 어른과 대화를 해보는 경험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탐색할 시간 충분히 부여해준다. 자,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긴장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놀아볼까? 대화해볼까? 라고 하면서 긴장감을 낮춰주도록 한다. 당연한 말들입니다. 자, 아주 옛날에 심리기술 훈련에 대한 4가지 오해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나오기에 좋습니다. 26년도 잘 보고 가시고. 자, 뭐 이제 운동선수예요. 근데 옆에 있는 운동선수가 나 이번 주에 상담받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야, 너 뭐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심리기술 훈련은 문제가 있을 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상담 받으면은 뭐 문제 있을 때만 받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심리 기술 훈련도 마찬가지. 평상시 연습과 통합해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포츠 관련 산업도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고 뜰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상담 관련한 내용도 많이 뜰 것 같습니다. 우리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을 해도 사람이 주는 유대감 이런 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대화를 할 때 사람에게 얻는 그런 지지 이런 것들은 크기 때문에 상담 쪽은 저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엘리트 선수만 이런 좋은 심리 기술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해다. 장애가 있는 특수 집단도 할 수가 있고요. 어린 선수들 아니면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동호인 분들도 모두 할 수가 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세 번째. 사용하는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오해라는 거죠. 자, 이것도 루틴처럼 실제 적용하기까지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해서 써먹어야 된다.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경기력과 관련이 없지 않죠. 경기력과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새 프로 구단 보면은 심리 코치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 여러 가지 검사 기법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 여러 가지 검사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을 연구를 하고요. 이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우리 스포츠 지도사분들한테 과연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조금 멀리 갔다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스포츠 심리학 연구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제로 나온 수준 정도에서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을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면 크게 첫 번째 질문지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과 막 깊은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을 관찰해 나가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보는 투사법도 있을 거고, 그냥 직접적으로 면접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질문지법부터. 자, ABQ라고 나옵니다. 자, ABQ는 탈진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자, 탈진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는 것을 말하는데, 레드케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가? 세 가지 요소인데, 지금의 성취감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쳤는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지친 상황인지 안 지친 상황인지 탈진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가볍게 보시고요. 두 번째 SCQ 나옵니다. 앞에서 봤던 레이너 마틴즈의 검사 도구고, 자, 무엇을 측정한다? 응집력을 측정한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학자가 돼서 생각을 해봅시다. 응집력을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요? 되게 어렵죠. SCQ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응집력을 평상시에 측정을 합니다. 평상시에 측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과 이 팀에서 같이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꾸준히 하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응집력을 측정을 한다. 자, 비슷한 측정 도구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SCQ는 응집력을 측정한다. 평상시에 측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SCAT. 자, 이것은 무엇을 측정한대요? 경쟁 특성 불안을 측정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언제? 평상시에 측정을 하고요. 아동용과 성인용이 구분되어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SI2, 경쟁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거고요. 다른 검사와 다른 점, 시합 전 측정을 한다. 자, 왜냐하면 경쟁 상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쟁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보이는 현상, 그 상태를 불안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면은 측정이 잘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을 측정을 하는 거고, 시합 전에 측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가? 세 가지 요소. 인지적인 불안, 신체적인 불안, 자신감 등을 측정한다. 자, 그 다음 16PF 나옵니다. 자, 카텔의 검사 방법이고요. 무엇을 측정한다고 했죠? 앞에서 봤는데 성격을 측정한다. 몇 개? 16개로 나누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는 암기법으로 말씀드렸는데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익숙해지는 정도. 그냥 ABQ는 탈진, SCQ는 응집력, 스케일은 특성, CSI2는 상태 불안, 이런 식으로 그냥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사법 보겠습니다. 크게 잉크 반점 검사, 주제 통각 검사 나옵니다. 자, 잉크 반점 검사부터 정신의학자 로르샤흐가 개발했고요. 일련의 잉크 반점인데 종이에다가 자유로운 잉크의 무늬를 그려놓고요. 그 그림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거다. 그림의 위치, 그렇게 생각한 결정 요인, 내용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면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거고요. 자, 주제 통각 검사 나옵니다. 자, 모건과 모레이에 의해서 개발되었고요. 주제가 있는 30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유롭게 상상해서 그림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투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인이 있고요. 이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면은 자꾸 무슨 반응이 생겨요. 조금 꾸미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 방어 기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 사람의 성격을 알도록 하는 게 이러한 투사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면접법은 다 아실 겁니다. 면접자, 피면접자 간의 대면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성격을 파악한다. 가장 심층적으로 성격을 측정할 수 있으나 면접 관의 편견이나 기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스포츠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CET라고 하고요. 이것은 리더십에 넣어도 되고요. 여기 심리 기술 쪽에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심리 기술 쪽에 가져왔고요. 자, 이 설명 보면은 스미스와 스몰이라고 하는 교수가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고 인지행동 기반의 스포츠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이다 나옵니다. 스포츠 지도를 할 때 지도를 하는 지도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지도를 받는 선수 또는 학습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이 둘 중에 지도자들이 해야 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면 핵심 원칙을 지켰을 때 팀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더라. 그럼 지도자들은 어떠한 핵심 원칙을 지켜야 되느냐? 자, 가장 아래 나옵니다. 핵심 원칙. 첫 번째, 발달 모델. 두 번째, 긍정적 접근, 상호 지원, 선수 참여, 자기 관찰입니다. 자, 이 5개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가 교육을 할 때는 학습자의 발달 상태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학습자 중심인 거죠. 학습자의 상태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되고, 자, 긍정적인 접근과 부정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선수가 잘했을 때는 당연히 칭찬을 하고,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자, 그럴 때에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상호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 보면 상호 작용을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와 선수들 간에 이런 팀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선수 참여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는 최대한 참여하게 해주면 선수들의 무엇이 올라갈까요? 자율성, 자결성 또는 내적 동기 이런 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 관찰인데 여기에서의 자기는 지도자 자신을 말합니다. 자, 수업을 계속하면서 나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나 계속 생각하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로 한번 써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자, 학습자의 발달을 고려하면서 질책 대신 칭찬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과정에 반영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신을 관찰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팀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포츠 심리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26년 강의 같은 경우는 내용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2-3달 전부터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텐데 한 달 전 또는 제 교재대로 7일 전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5년도 강의도 거의 비슷하고요. 강의도 합격하기에 충분히 잘 만들어졌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25년 강의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저와 함께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다음 강의 한국체육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